미국 하버드 도서관. 한 여학생이 수많은 책과 자료들 속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본 학생들의 학업 능률이 낮은 걸까요? 교수님을 찾아가 던진 이 질문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도쿄대를 자퇴하고 미국까지 온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학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의 요시다 유카라고 합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공부밖에 모르는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당연히 도쿄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이는 하버드 대학교에도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몇 년 사이 일본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점점 그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보며 일본의 젊은 세대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져갔어요.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소식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도쿄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동시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도쿄대학교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도쿄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도쿄대에서 수업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 시야를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첫 학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도전에 대한 갈망이 자라났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고 6개월간의 고민과 준비 끝에 도쿄대학교를 자퇴하고 하버드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이었어요. 반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본 최고의 대학을 포기하고 낯선 미국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었죠.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일본 경제의 부활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지형도 변화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과거 일본이 주도하던 전자제품, 자동차 IT 산업에서 주도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도쿄대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일본의 경제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강한 신념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내성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의 위대함을 믿으며 미국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될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의 첫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들과 아이비로 뒤덮인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렘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첫 수업부터 영어로 된 전공 용어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수업 중 토론에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다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죠. 일본에서의 교육 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혹시 제 말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지 지나치게 신경 쓰곤 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성격은 미국의 적극적인 토론 문화 속에서 제 발목을 잡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죠.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망설여졌습니다. 과제 작성은 더욱 큰 고난이었고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일본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워드 프로세서에서 일본어를 입력할 때마다 한자 변환을 위해 여러 번 키보드를 두드려야 했고 그렇게 작성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옮기는 작업은 제 에너지를 모두 앗아갔어요. 디지털 기기로 작업할 때면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과제 하나를 완성하는데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어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다듬으려 노력했지만 시간은 계속 부족했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녹음해 두었다가 다시 들으며 필기하는 작업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과 한국인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안경 너머로 빛나는 또렷한 눈빛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들은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글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뒤 영어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과제 결과물이 완성도 높으면서도 작업 시간은 제가 쓰는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속도였는데 강의 내용을 타이핑하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자료 검색과 정리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마치 두 개의 언어를 하나처럼 자유자재로 오가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고군분투하며 과제와 씨름하던 어느 날 옆자리의 한국 학생이 과제를 일찍 끝내고 여유롭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여가던 중 그들의 언어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G7 국가인 일본의 학생이 한국의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제 프라이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제 규모나 국제적 위상을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는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과제와 씨름하며 늦어지는 제출 기한을 보면서 제 고집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을 지키느라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결국 도서관 한켠에서 몰래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적 체계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현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선도적인 시스템을 외면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그날 밤, 문득 시계를 보니 도서관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관련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과 업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가 일제강점기 때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안과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의학을 배운 그가 오히려 한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료를 읽어가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일본어 체계와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한글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진화해온 문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어가 여전히 복잡한 입력 체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디지털화를 준비해왔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공병우 박사는 1949년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의 발명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죠.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한글의 기계화를 통해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비전이 놀라웠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가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웠음에도 한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이에요. 안과 의사이자 한글 기계화의 아버지, 맹인의 아버지로 불리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계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안과를 찾은 환자였던 이극로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타자기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본인인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나이를 잊게 했는데 80이 넘은 나이에도 컴퓨터를 배워 한글 폰트를 개발했으며 1988년에는 전 재산을 들여 한글 문화원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아 한글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의 공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며 저는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제 좁은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병우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문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도구이며 그것의 발전은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제게 문자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저는 계속해서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나와 한자의 조합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또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 데에도 수차례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자료를 찾아본 뒤 저는 지금까지의 제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G7 국가의 자부심이 잠시 망설이게 했지만 시대의 흐름 앞에서 그런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낙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절친한 친구인 메디슨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멜킨 교수님의 한국학 특강을 함께 듣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메디슨의 권유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한글을 배우기로 한 제 결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강을 결정했어요. 멜킨 교수님의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해결 강의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짚어나가셨어요. 그날의 수업 주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확신에 차서 발표했습니다.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이 근대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멜킨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자행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과 한글 사용 금지 등 제가 한 번도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멜킨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한국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반론이라 생각했죠. 멜킨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카 학생,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까지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반박을 하려던 찰나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대화는 식민 지배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었을 뿐이에요.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식민 지배를 했죠.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국은 발전하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자그마한 한숨을 쉰 다음 교수님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가 들어와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몇 년 뒤에 그중 일부를 돌려준다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강도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당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메디슨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멜킨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도서관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밤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배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셨죠. 유카, 그건 너무 복잡한 문제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항상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렴. 이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일본 유학생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유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잖아.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학교 일과를 마친 뒤 집으로 와서 도쿄대 시절 배웠던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았는데 위안부 문제는 단 2줄로 정리되어 있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왜곡된 서술들이 제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최우수 역사 논문상이에요. 대동아 공영권과 식민지 근대화라는 주제로 썼던 그 논문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메디슨이 제 고민을 듣고 조언해 주었어요. 유카,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고통스러운 법이야. 하지만 그 용기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국가의 자부심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었죠. 동시에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수업을 통해 겪은 충격과 혼란은 저를 한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제가 미국에 온 진정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함이었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경제학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로 된 경제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입력 속도는 일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학습하면서도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이었죠. 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공부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그의 해안은 현대의 리더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이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제 학점도 점차 향상되기 시작했는데 빠르진 않아도 천천히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한 뒤
영어로 옮기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경제 현상들도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본 경제의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을 그리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 멜킨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어요. 교수님,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제가 준비한 논문, 하늘 경제 협력 모델을 보시던 교수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카, 당신은 정말 큰 변화를 이뤄냈군요. 처음 수업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제 연구를 하버드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모델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멜킨 교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논문이 하버드 경제학부에서는 물론 미국 전역 대학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본의 우수성만을 믿던 편협한 시각으로 가득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협력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접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었죠. 반면에 일본이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하버드 아시아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한글의 가치와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연설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에 대해서요.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났다면 아시아는 이미 더 큰 발전을 이루었을 거예요. 이제 제 꿈은 아시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이 보여준 혁신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돌이켜보면 미국에서의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유학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찾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글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닌 세상을 보는 제 시각 자체가 변화했죠. 그 과정에서 공병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정말 제 인생의 시선을 바꾸게 된 계기였는데, 나고야 의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고도 한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삶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유산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라라는 유언을 남기신 그분의 삶은 진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버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요. 공병우 박사님처럼 저도 양국의 발전을 위해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시다 유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그녀가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